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서는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정책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명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네. 한정혜 수석부의장님,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김민기 제1정 조정위원장님, 이원욱 제3정 조정위원장님, 홍일학 제4정 조정위원장님, 전현희 제5정 조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방향과 관련한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조정식입니다. 올 한 해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말에 37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지성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 371이라는 말처럼 오늘 제가 정책위 의장에 취임한 지 이제 3주째는 말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위 의장으로서 다짐과 함께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출범 21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개월 동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유능한 정치, 든든한 정부 구현에 매진해 왔습니다.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 일자리와 소득, 혁신이 성공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정립에 힘써왔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와 사회가 든든히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 시스템의 기틀 또한 마련했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으로 나아가는 새 시대의 문도 활짝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구체적 그리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 예산과 국정과제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두 차례의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은 물론 총 129건의 중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중점 법안 처리 비율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가신용등급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외환보유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심해 이뤄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만 들떠있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적 구조 과정에 따라 취업자 증가세가 변화 중이고 고령화 등의 여파로 소득 분배 또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 리스크 역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위해 혁신과 창의를 통해 경쟁하고 그 과실이 사회 전반에 물어나가는 함께 잘 사는 경제 구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 민생, 개혁, 분권의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입법 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효용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을 통해 지속적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처리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테크 등 신기술들이 과감하게 도입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빅데이터 3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효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최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뒷받침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원 및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 또한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지원체계에 힘입어 지난해 신설 법인이 사상 최초로 신반기를 돌파했습니다. 이같은 혁신 창업 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업본부,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혁신 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업 상속제 제도와 증권 거래세 역시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일자리에서부터 교육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민생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엮겠습니다. 그래야 혁신 성장의 과실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선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김용균법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5일 당정은 발전 분야 노동자 처우 개선 및 현장의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 핵심인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에 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의질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개혁관계를 통해 공정한 사회 경제 질서를 실현하겠습니다. 혁신적 고용국가 실현의 전제 조건은 공정한 사회 그리고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이 국민의 일상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경제 구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주권 원칙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질서 확립의 출발점입니다. 상반기 내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경제 구현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척견입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 발판 마련의 잠재 조건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수취회도시 코드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접근입니다. 당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 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윤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나서겠습니다. 공정경제 질서 확립 노력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경제 구현은 시대적 과제일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선결 요건입니다.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넷째, 과감한 분권으로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가
발전을 통해 완성됩니다. 과감한 분권은 균형 발전의 전기조건입니다. 단점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방이양 일가법 제정안을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이양 일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자치특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법 또한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중앙의 권한 이행에 발맞춰 적극적인 지정분권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방 수비세율에 대해서는 올해 11%에서 15%로 인상한 바 있으며 내년 2020년도에도 22%로 인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2월 중순부터는 광역 자치단체별 예산정책 협의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난 1월 23개 균형발전 수건사업 추진이 결정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당정은 광역단체별 예산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상의 4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효과적인 예산 관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틈없는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경기 하방 유연을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 등 중증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예산을 65% 이상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당정 합동 확대 재정 집행 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매우 심각한 과제입니다. 주요한 사회경제 정책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 방향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설 연휴 직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됐습니다. 노사 민정 합의로 모두가 상생하는 한국형 일자리 모델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당정은 구미와 울산, 군산, 창원, 통영 등 일자리 유의 지역들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습니다. 지역 차원을 넘어 사회 각 부분에도 사회적 대타의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달 출범한 택시 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상생 발전에 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타협 기구에 전현희 TF위원장께서 지금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문발전 형식으로 출범한 경산우리가 진정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조속한 참여 또한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문제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없이는 경제활력 제고도 민생 현안 해결도 난감한 일입니다. 야당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백해믹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생산적 민생국회 실현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조건 없는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되어야 합니다. 실무협상의 정상화, 정례화 또한 필요합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야말로 야당이 입버릇처럼 주장하고 있는 상생과 협력 그리고 협치의 출발점입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은 민생현안 전반에 대해 야당과 열린 마음과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 같은 정치의 본령으로 복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3.1 국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새로운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이달 말 개최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평화의 큰 물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공약, 통일경제특구법 등의 처리를 통해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혁신과 민생, 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촘촘히 엮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우리 경제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함께 더 잘 사는 혁신적 평화국가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책위 의장님과 함께 정책위를 이끌고 있는 의장단의 주요 현안 발언입니다. 먼저 한정혜 수석부의장님. 그러면 김민기 제1정조위원님. 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의원 등이 자행한 5.18 민주화운동 모욕 폭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이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자리는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마저 저버린 최악의 난장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감히 입에 올리기도 참담한 거짓과 왜곡된 궤변들이 난무했습니다. 5.18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용서할 수 없는 정치적 만행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뿌리 중 하나인 5.18을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범죄입니다. 아울러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역사 왜곡, 날조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틈만 나면 과거사 부정에 열을 올리는 일본의 극우 전범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꼴입니다. 대한민국 극우의 처참한 민낯, 나아가 보수의 한계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과 5.18 영령에 대한 숙고 대조와 함께 즉각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의원을 출당 조치해야 합니다. 스스로 군사 구테타 세력, 국민 학살 세력의 후예임을 당당하게 자처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제명을 포함해 국회법 절차에 따른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5.18 민주화운동 왜곡 시도에 쐐기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일학 제4정조위원장님 발언드리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연결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유가족들의 슬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6월 2일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그러니까 설날의 2월 5일에 7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최종 타결을 해서 김용균 군 사망 후속해서 강정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는 김용균 씨 사망 이전부터 발전소 비정기 문제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간접 고용 위원을 내주하는 계획이 나오자 우선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까르게 지난 12월 김용 씨 사망 선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습니다. 비용 절감을 내세운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도 없이 수습 노동자를 현장에 성급하게 투입했습니다. 안전시설 보강, 적정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저가 낙찰 일제로 인한 저임금 부족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먼저 공공성과 연대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느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가계약, 지방계약, 민간 투자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노력하는 민간 부분이 수주기회가 우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 회복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듯이 이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가치 복원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정부 시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정책 방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이제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여러 가지 예규, 지침 등이 잘 제대로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가치, 수익, 증대에만 증대 등의 그 효율적 운영에 대해만 생각했던 것에 벗어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 사정조위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정규 노동의 희생과 눈물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정규직화 원칙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뒷받침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선희 제5정조위원장님 질문 하나 발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위랑 환경노동, 농해수위를 담당을 하고 있는 오정조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임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이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또 주요 현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오정조위에서는 의장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안에 관해서 드릴 말씀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우리 조정식 의장님과 함께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 정책에 관해서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택시 카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8일 날 택시 4단체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를 결정한 이후에 두 차례에 거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전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택시 업계에는 지금 현재 카풀 규제 방안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 또 당정은 택시 산업 발전과 공유 경제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입장이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1월 25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제2차 회의에서 당 정부 그리고 택시와 플랫폼 업계는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서 택시 산업 발전, 물론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자라는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3차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 이 잠정 합의한 내용인 택시와 플랫폼 결합에 대한 발전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고 또 아울러 개인, 법인, 양대 노총 등의 각 택시 단체별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각 단체별의 현황과 관심 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기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2월 말까지 압축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가 지금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크고 정책 방향이 다르므로 워킹 그룹을 통해서 실무 회의를 통해서 전체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는 이런 방안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실무 회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택시 그리고 플랫폼 업계가 기존 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최소화시킨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 중재 역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정민 제6정조위원장님 발언입니다. 네, 육정조는 교육문화체육보건복지 여가부를 맡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기재부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계 성폭력 사태인데요. 정부가 발표를 해서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요. 성폭력과 폭력 이후에 선수들의 인권을 희생하면서 엘리트 체육으로 이룬 메달과 군지 선양은 화상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나 처벌 강화,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에 임세원 정신과 의사 윤한덕 응급센터장의 사고를 들었습니다. 누명을 달리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의료진의 안전 문제나 난장판 응급실의 의료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법들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위안부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최초로 국제화를 선도를 한 분으로서 당연히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90세 전후의 할머니들이 이제 20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국가가 검진 정도를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상태를 봤을 때 현재 1:1 국연인제도 생계와 건강과 행정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위안부 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을 보면 여가부 산하기관이 1년씩 용역 연구소를 유지하는 무리만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이 현재 계류 중인데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유치원 3법만 봐도 한유총의 저항으로 에듀파인의 의무 사용 문제도 지금 질척거리고 있습니다. 김용균 법만 봐도 이 같은 현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살고 나라가 살고 나라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만 16번, 입만 벌리면 보이콧, 파행, 특검, 국조만 외치고 전혀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김민기 의원이 지적한 대로 국회 안에서 5.18을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괴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이고 역사에 대한 테러이고 정치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적 책임은 져야 할 것이고요.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제발 민생을 논의하고 국회와 정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방망합니다. 언론 여러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잠깐 아까 홍일학 정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발전 분야 노동자 처우에 대한 현장의 안전 강화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지난번 5개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강정관의 발전산업 안전 및 고용 TF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상조사위와 노사정 통합회의체가 구성되는 것과 맞춰서 강정관에 이를 같이 구성을 할 것입니다. 강정은 정부 측과 함께 강 정책위와 산업위 그리고 환경노동위 중심으로 해서 이 TF를 같이 신속히 구성해서 후속 대책들을 바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위원장께서는 지금 추경을 안 해도 될 정도의 경기 수준을 보시는지 경기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주권거래세 인하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TF에서 하실 건지 네,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도에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약 한 달 보름담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강정간에 할 생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추경이 필요하다, 판단은 언제쯤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는 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강정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분기별로 강정간의 재정 집행에 대한 현재 진도와 성과들을 점검하기 위한 강정 재정 확대 집행회의를 분기별로 앞으로 개최할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1사분기 3월 이내에 한 차례 먼저 개최를 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상반기 내에 전체 재정의 65% 가량을 조기 집행하기로 지금 저희가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1사분기의 재정 집행과 진도를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재정 효과 연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5일 지금가 1월 중순에 이해찬 당대표께서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를 했을 때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요청과 건의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저희 정책인의 각 해당 정조위에서 우리 이원을 의원께서 저를 맡고 계십니다만 이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 그다음에 가업상속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조속히 TF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행사항을 다시 정주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거는 말씀하시죠.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적 차익에 대한 과세가 굉장히 확대되면 사실 이중 과세 논란이 있고요. 증권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활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그리고 거래 자체에 대해서 거치는 과세, 이중과세 논란이 끊임없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작을 하셨고요.
1차적인 실무 TF 정도를 구성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페이지부터 인하까지 다양한 법률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곧 2월 내에 협의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인데 다른 기업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는 의견이 있고, 택시용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드시는 차량인데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벤처기업 차량 의결권 도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벤처기업 차량 의결권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 기술 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이것을 하나의 좀 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본을 위해서 이 혁신 벤처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공격받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관리 좀 해소시켜준다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에 대해서 이 벤처기업 차별 의결권 제도가 추후에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작년 8월달에 더불어민주당 최원열 의원께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법안의 내용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할인하는 것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 차단하겠다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 법안이 준비 과정에서 그래서 투여 대상이나 준속기간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혁신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지난번 2차 회의 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모델을 논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정도 합의를 이제 구체적 논의에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되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각자 취재를 하셔서 조금은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들이 언론의 기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그는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대략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에 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택시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이렇게 함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 여기에 첨단 우리 IT 기술 개발이 지금 되어 있는 이런 플랫폼 기술을 택시에 우선적으로 장착을 해서 그 운행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플랫폼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택시 산업 발전 모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또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동시에 잇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택시와 플랫폼 기술이 결합을 하면은 새로운 보다 더 현대화되고 업그레이드된 택시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단지 택시 커플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하시는데
그보다 더 친일부한 논의이지 택시 카풀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기술이 택시에 장착되는 것에 있어서는 카카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플랫폼 회사들에게도 누누를 개방해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 원래 당에서 탄력 근로자하고 최저임금이 들어왔는데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야 상황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대응은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장의 정책위 수석형 의원님 단사 그래서 내용을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노동이랑 관계된 세 가지 제도적 현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력 근로제, 두 번째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개편 문제, 또 ILO 기본 제작에 대한 비준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제도적 관계된 현안 사항들인데 사실 특히 그 중에서 탄력 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은 사실은 2월 국회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리고 빨리 이 논의가 내일이 지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일에 대해서는 경상의회에서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서 합의안을 도출되면 그 합의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2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당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상의회가 약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2월 10일까지로 경상의회가 진행되기로 하다가 2월 20일까지 지금 더 연장해서 연기해서 최대한 집중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의회에서 이 논의가 빨리 좋게 잘 진행돼서 거기서 현재의 안들이 그대로 제안이 되고 그를 토대로 2월 9일에서 이것이 잘 처리될 수 있다는 다음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은 좀 그런적인 설명을 현장의 수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노동계 또 사용자 일반 국민들의 여론까지를 지금 해당 부처인 노동부가 취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그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고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담아서 지금 의원님들이 이미 내놓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또 관련한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경영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좀 논의가 되고 말씀을 좋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들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논의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국회가 다시 한번 노와 사의 의견을 접점을 줄이기 위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탄력 근로제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저희가 시간을 좀 주면서 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국회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2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2월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2월 국회가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의 반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 국회가 열리는 그 시점까지라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대화의 창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는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조금 진행되는 내용을 들어보면 경영계가 특별히 탄력 근로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제시를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시간이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300일 이상의 경우에는 크게 사실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서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저희가 조금 염려를 하는 것은 올해 7월 1일자로 주 52시간 제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흔히 말해서 특례업종에 속해져 있었던 업종들, 뭐 방송업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특례업종의 경우에는 그간에 거의 무제한 방식의 노동시간에 노출되어 있다가 제도적 그 틀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업종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익하게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의견들을 들어서 처리를 한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논의를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는 시점까지 가능하면 사회적 대화를 필요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이라도 해서 저희에게 그 결과물을 좀 넘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이 양보와 또는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만 그 양보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쉬웠을 것 같았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사회적 대화 기구를 운영하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도 조금 참을성 있게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경영계도 이거는 우리가 뭐 꼭 이렇게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논의하지 않아도 국회에 가면 알아서 정리를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배짱 아닌 배짱을 부리기보다는 이건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걱정하고 있는 건강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지금 심심치 않게 과로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쉽사리 그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기 어려운 구조인 건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조치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탄력 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노동을 주어진 시간 내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거기에 방점이 찍힌다라고 하면 임금을 삭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치들을 같이 병행해서 논의를 해야지만이 저는 이번 건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되는 여러 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 신뢰를 이것을 통해서 쌓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또 다른 우리에게 장벽 같은 것이 나타날 때 신뢰를 가지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사가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대화에 좀 진심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를 않아서 조금 서운한 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방금 정책 의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두 건 외에도 아이들 핵심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2월 국회 시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가 계셔서 그렇긴 합니다만 돌아오시는 대로 6월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쭉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의원께서 좀 말씀을 간과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타격 근로자 같은 경우는 경영계, 경제계와 그다음에 노동계 양측에서의 이에 대한 우려와 고민들이 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금 전에 한정희 수석도 얘기했는데요. 최선의 안의 경상등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인데, 현재 양측 간의 논의가 좀 지지부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미리부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경영계와 그다음에 노동계 모두 또 양측에 대한 그 입장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논의를 빨리 진척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노동계에서는 경영계가 걱정하는 52시간 시행했다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혼란과 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한편 또 충분히 의견을 서로 청취를 하고, 이 경영계도 또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강권 문제라든가 어떤 임금 보존을 원하는 방식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좀 마음을 열고 논의를 빨리 진행시켜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단 5천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서요. 5천 장소에서도 질의응답을 자연스럽게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조정식 정책이 제가 한 가지 원래 예상 질문이 나올 거는 예상을 했었는데 질문을 안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은 특히 올 한 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의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그런 성과들을, 경제 민생의 성과들을 내서 주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전체적으로 더불어 권력기관의 개혁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경제 활력과 민생의 온기를 돌리기 위해서 가야 될 두 축이 하나는 혁신성장, 혁신 경제가 또 하나는 공정률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는 특히 혁신 경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계에서의 요청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경청을 하면서 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와 여러 가지 것들도 적극적으로 또 이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행으로 중요한 입법 과제로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그 한 축으로 같이 가야 될 것이 공정경제입니다. 공정경제와 관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특히 시장, 경제 현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에 대해서 경제계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시대적 변화와 또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서 경제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한번 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계에서는 특히 전속 고갈권의 폐지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이에 대해서는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의 대표 기업이 다마, 그중에서 경상다원이라고 있죠. 경상다원이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착이나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이런 등등의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화화되다시피 했던 전속 고갈권제를 폐지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또 경제계에서 이런 어떤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이중 수사나 별건 수사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우려와 걱정들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도 저는 함께 우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재계나 야당 측도 이에 대한 협의들을 하면서 국회에서 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자간담회 이후에